치주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잇몸 질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치주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이고요. 이제 제가 하고 나면 또 이제 보철과에 계신 이주희 교수님께서 또 보철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치주 질환, 저희 과에서 주로 치료하는 질환이죠. 치주 질환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치주 질환 같은 질병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드시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실 건데요. 일단 웃는 얼굴로 좀 시작하려고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여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4명이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제 저는 치주과 의사로서 딱 보면은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치아랑 잇몸부터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 보면 막 치아가 아직 덜 난 애도 있고, 여기 다 썩어가지고 막 하고 있고, 하여튼 막 재밌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릴 것은 이 치아 자체가 아니고요.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잇몸. 그러니까 여기 환하게 웃는 애 요 위에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웃을 때 우리가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5,183만 명.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예? 우리나라 인구수 맞습니다. 작년 2018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수가 5,183만 명이고 세계 27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앞으로 최고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출생률도 낮고 그래서 이 숫자를 정점으로 아마 앞으로는 이 숫자로 그대로 가거나 조금씩 주는 경향을 보일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183만 명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518만 명. 이건 뭘까요? 그렇죠. 딱 아시네요. 오늘 제가 치주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잇몸병을, 이거는 사실은 매년 국가 통계가 나와요. 이제 보험으로서 어떤 치료를 많이 했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 2018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체 통계가. 그래서 요거는 2017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잇몸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쉽게 치주질환, 잇몸질환 이걸 병행해서 좀 쓸 건데요. 하여튼 잇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외래 환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1,518만 명입니다. 그럼 아까 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어느 정도 되나요? 3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전체, 보통 이제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말을 할 때 30세 이상 성인에 있어서 30% 이상은 잇몸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40대, 50대, 6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누적되는 질병이에요. 점점 늘어서 50대 이상에는 거의 50% 근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잇몸에 염증이 막 있어서 불편을 겪고 계신 거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 수치가 1,518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의 1년 동안 받는 외래 진료의 2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그럼 첫 번째로 많은 건 뭘까요? 어떤 걸로 병원을 제일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감기 관련된 걸로 병원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감기 자체를 저희가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요. 감기가 심해져서 기침이 심해지고 하면 기관지염이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관지염 치료한 게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치주질환이에요. 치주질환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뭐 심하던 뭐 조금이든 이렇게 갖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주질환 걸린 분의 대표적인 사진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지금 보시면
치아 주변에 막 이렇게 뭐 나쁜 것들이 막 꽉 붙어 있고 잇몸이 막 이렇게 불룩불룩 부풀어 있고 그렇죠? 색깔도 막 해같이 변해 있죠? 건드기만 하면 피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치주 질환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도 외래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오셨던 것은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맞죠? 이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 아까 이게 이제 1619만 명 정도가 기관지염을 치료받은 거였고 진료비를 1년 동안 8천억, 여기 원이 아니고 여기 천원 단위여서 8천억 정도가 기관지염 치료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쓴 거예요.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게 치은염 치주 질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18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진료비는 기관지염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그러니까 치료도 더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오고 한 번 할 때도 진료비도 더 많이 들고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치료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질환으로서 아주 우리가 이 치료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질환으로 보고 있고 추세가 이게 이제 점점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50대, 60대 이후가 점점 인구가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17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다발생 질병 순위를 보시면 이건 이제 65세 이상만 따진 거예요. 아까는 전체를 따진 거고요. 모든 나이대를. 근데 이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고혈압으로 바뀌어 있어요. 고혈압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첫 번째고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또 2등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연령에서 치은염, 치주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연세가 올라가시면서 50대, 60대 이후에는 더욱 더 신경 써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제가 한 3, 40분 동안 설명드린 걸 통해서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어떤 거다. 그렇죠?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몸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여러 가지 치아가 오복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왜 잇몸 치료가 중요한가?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이제 치아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뿌리가 없을 때.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도 과연 치주염 같은 것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런 치아와 임플란트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가지씩만이라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부터 뭐 풍치라고 해가지고 치아에 바람 들어서 막 흔들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아 주위 조직, 치주 한자 그대로예요. 치아 주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딱 서 있으면 치아를 저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아를 주변에서 받쳐주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보였던 핑크색으로 보이는 잇몸도 있을 거고 잇몸 속에는 그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 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 주변 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을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이제 저희 질병명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심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환이 중요한 이유가 어린아이들, 그렇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랑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충치가 많이 생겨요. 치과에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충치입니다. 뭐 요즘 교정도 한다고 가긴 하지만 그래서 충치 때문에 막 치료도 하고 치아도 빼고 막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학생 이후 20대가 넘어가면 충치는 어릴 때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치아를 뽑았다 하면
충치 때문에 뽑은 건데 20대를 넘어서 30대 이후부터는 치아를 뽑았다. 그러면 충치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잇몸병이 진행돼서 뽑는 경우가 점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올라가면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아 조직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치아는 사람이 32개,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32개이고 이제 사랑니는 보통 요즘은 없는 경우도 많고 미리 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28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각각의 치아들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그냥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치아 안에는 막 신경도 들어있고 혈관도 들어오고 매우 복잡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치아 자체가 아니고 치아 요 옆부분 있죠? 요 옆에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과 그 안에 있는 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주 조직은.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잇몸병 있는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주 정상인 잇몸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보시면 뭐 부은 것도 없고 잇몸 색도 밝은 핑크색, 코랄 핑크라고 해요. 산호색 핑크라고 하는데 저도 산호 핑크를 직접 못 봐서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갛고 이렇게 부어 있는 게 아니고 밝은 색의 예쁜 핑크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잇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아 주변에 나쁜 게 끼고 잇몸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붉게 변해 있고 잇몸이 내려가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이제 더 진행되면서 잇몸 속에는 겉에 있는 치석이랑 다르게 잇몸 속에 이제 나쁜 게 생기면 막 색깔이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막 이런 단단한 것들이 뿌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주변이 잇몸이 붓겠죠. 붓고 피도 나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자, 엑스레이를 하나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다 찍어 보셨을 겁니다. 치과에 가면 이제 제일 처음 전체 검사하면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으시면 이렇게 쭉 돌면서 한 번에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치아랑 치아 주변의 뭐 턱관절부터 이제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가장 간단하면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 이거를 보면 이제 저희가 잇몸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예, 보이죠?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3차원적인 거를 평면에 딱 도화지 같은 데 한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대략의 치아 주변의 뼈의 높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인 치아에서는 잇몸뼈가 이렇게 쭉 이렇게 치아 주변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고 있고, 근데 이제 다음 사진 볼게요. 차이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잇몸뼈가 옆으로 쭉 이렇게 길게 잘 잡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쑥쑥 검게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뼈가 없어진 거예요, 저 부분.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일정한 높이의 뼈가 잘 잡아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뼈가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요정 이게 이걸 보면은 잇몸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이 엑스레이를 보고 저희는 확인을 해요. 하고 이제 더 자세히 보는 데는 또 조그만 사진도 찍어 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기구로 다 확인을 입체적인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른쪽 아랫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정상일 때는 뼈가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것처럼 위에까지 잘 잡아주고 있는데 뿌리가 이만큼 길다면 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만큼 내려가 있어요.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럼 치아를 위에까지 잡아주던 거를 밑에만 잡아주면 치아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미 이 두 개 치아는 많이 흔들리고 벌써 몇 번은 그 사이에 붓고 아프고 이런 게 반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잇몸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칫솔 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가 힘이 없다. 잇몸이 들뜬 것 같다.
그렇죠? 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입냄새도 심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잇몸 옆이 볼록하게 이렇게 부었다 가라앉았다 한다. 그 다음에 붉게 변하고 건드리면 아프다. 치아 사이가 막 벌어지고 치아가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떠세요? 이런 증상 중에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몇 분 안 했는데 근데 예전에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 그렇죠? 거의 다 드시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 특징이 잇몸병이 계속 아프면 바로바로 오실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죠? 그러면 초기에 오시면 저희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 원인을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 잇몸병 자체의 특징은 이런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컨디션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막 붓다가도 또 며칠 지났더니 또 별로 안 아프네. 안 아픈데 바쁜데 어떻게 가요? 그러면 또 못 가죠. 약속했다가도 또 나은 것 같으니까 안 가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게 누적돼 가서 나중에 이제 막 정말 낫지도 않고 아프고 막 이럴 때 오시면 아까 제가 엑스레이 보여드린 것처럼 뿌리가 이미 뼈가 다 내려가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증상을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지금 있던 예전에 있던 이거는 그런 게 없도록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방치해 두시면 결국은 뒤에 훨씬 더 고생하시고 치료 기간도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치료가 안 되면 치아를 빼면 또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고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만 받으러 다니시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별로 아프지 않고 많이 진행되어야 아픈 거를 느끼는 게 이 질환의 또 특징입니다. 만성 질환형에서. 그러면 이 잇몸 질환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그냥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 치아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라는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교육 받잖아요. 하루에 뭐 3번, 3분 이상, 3분 뭐 칫솔질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음식물 찌꺼기,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치태라고 얘기를 해요. 플라그, 뭐 선전 같은데 플라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치태가 생기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침이나 이런 데 있는 성분들이랑 합쳐지면서 점점 돌처럼 딱딱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를 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이 생겨서 그 위에서 자꾸 염증이 반복되면 주변의 잇몸이 넓어지면서 주머니 같은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나쁜 게 계속 생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치주낭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 그 안쪽으로 밑에 잡아주고 있는 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태, 플라그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제가 쉽게 표현할 때 입동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넣고 이에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 하얀 것도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게 이제 식사하신 후에 거울 보시면 그런 게 많이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치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착색제라고 해서 저런 빨간색 약을 칠하면 어느 부분에 치태가 많이 묻어 있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닦는 거 교육할 때도 저거를 많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으셨지만 칠해보면 이렇게 눈에는 잘 안 보였는데 칠해보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오셔서 그러십니다. 이게 나는 정말 열심히 닦고 나만큼 열심히 관리하는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잇몸이 나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아 구조도 복잡하고 28개의 치아가 치아의 앞면, 뒷면, 옆면 뭐 하면서 이렇게 뭐 보철물 있으면 또 거기 모양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100%잘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노력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십 년을 쓰다 보면 당연히 안 닦이고 안 좋았던 데는 조금씩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태가 또 시간이 지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치태일 때는 칫솔만 잘하면은 원래 닦여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면 닦아도 떨어져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제거하려고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해야 저게 돌같이 단단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분들 보면 막 돌 같은 게 막 다 덮어 씌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치주병에 생기는 원인을 얘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태나 치석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 치태의 안에 또는 치석의 표면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세균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균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치석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겨 있으면 당연히 표면이 울퉁불퉁 거칠고 뭐가 나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균들이 더 많이 서식하고 더 빨리 진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잇몸 질환에 대한 기본 설명이 다 돼 가는데요. 이제 요 모식도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환자분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임상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이렇게 잇몸이 꽉꽉 차 있고 이렇게 정상일 때 이 치아를 하나를 옆에서 보면 요 치아 끝까지 이렇게 잇몸뼈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잇몸이 딱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치주과나 아니면 치과 가보시면 치과 의사가 자꾸 뭔가 찌릅니다. 그러니까 따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따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잇몸병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 기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 기구가 보이죠? 이제 치주 탐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가 여기가 잇몸이 치아랑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기구를 살짝 밀어 넣으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거를 뭐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몇 미리 막 숫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잇몸 질환이 진행되지 않고 정상일 때는 저희가 이런 탐침으로 검사를 하면 2mm 내지 3mm가 들어가요. 저희가 그걸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데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빨개졌죠? 잇몸에 염증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염증이 조금 생기면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잇몸이 이렇게 약간 붉어지면서 이게 조금 물컹물컹해집니다. 염증이 생기면. 원래 이제 다치거나 부으면 빨개지면서 부어오르는 게 원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잇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찌르면 잇몸 검사를 하면 아까랑은 달리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력성이 늘어났으니까 하고 이 빨갛게 된 부분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저희가 검사를 해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는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깊이도 더 깊어지고 피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보면 아직은 요 잇몸만 빨개졌지 안에 있는 잇몸뼈는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뼈는 괜찮아요. 잡아주고 있는 뼈는 괜찮은데 뼈 주변에 있는 잇몸만 살짝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열심히 닦고 기본 치료만 열심히 해도 다시 완전히 없어집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저희가 치주 질환을 크게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두 개로 앞에서 나눴는데 치은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치은염은 잇몸 질환의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치료만 잘하면 100%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치과에 오시면 제일 좋은 거겠죠.
이때 치과에 오셔서 빨리 치료하고 잘 닦으면 잇몸뼈도 안 녹아 내려가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뼈가 녹아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치석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 안이 깊어지면 이렇게 깊어진 데를 저희가 치주낭이라고 해요. 요 안에 깊어진 데를 통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뿌리에 붙어 있고 이 뼈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아까보다도 피도 더 많이 날 거고 더 붓고 있는 증상도 잦아지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아까 탐침 기구를 넣었더니 한 4, 5mm까지도 들어가게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더 진행되면 뼈가 더 없어져서 더 깊어지고 이쯤 되면 잇몸이 막 내려가기 시작해서 치아들이 길어져 보이기 시작해요. 뿌리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진행되면 이게 거의 뿌리 3분의 1까지 밑에까지 뼈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식도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쪽은 하나도 안 진행되고 이쪽만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가 이 정도 내려갈 정도면 이쪽도 이렇게 내려가 있겠죠. 어느 정도. 내려가 있으면 치아를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치아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쭉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앞쪽에 오셨어야 빨리 치료를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진행돼서 오시면 이거는 치료를 해도 이 치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없어진 뼈를 이렇게 다시 만들 방법은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를 막 만든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거나 정말 아까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치아가 전체가 동그란데 한쪽 부분이 어디가 깨지거나 해서 그쪽 부분만 뼈가 깊게 녹아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치료하고 뼈 같은 거를 저희가 이식하고 하면은 약간은 자라나요. 근데 이게 한쪽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려간 거는 저희가 뼈를 쌓아서 만들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오셔야지만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이 정도 나빠지면 결국은 빼고 다음 단계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한 분들 많으시죠? 저희 치주과에는 이렇게 심한 분들이 거의 매일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치은염, 치주염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세균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걸 제가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빨리 치료해야 좋고 그러면은 이런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원인을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원인 제거를 해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그나 치석 그게 닦이지 않고는 그 위에서 세균들이 계속 살면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크게 스케일링, 치석 제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란 말을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치은연화, 소파술, 치근, 할택술 이제 말이 좀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처럼 깊숙하게 나쁜 게 있는 거는 그냥 치석 제거로 그 안에까지 제거를 못 해요 저희가. 그럼 저희가 부분 마취해서 마취한 상태에서 기구를 잇몸 속까지 넣어서 뿌리에 아까 막 나쁜 거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치주 수술. 치주 수술은 그렇게도 접근이 안 되고 뼈들이 막 울퉁불퉁 녹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잇몸을 열면 제가 눈으로 그 안에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도 볼 수 있고 주변의 뼈가 어디가 녹고 낮고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열어보면 막 울퉁불퉁 녹아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그 안에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뼈가 울퉁불퉁한 거를 다듬어서 좀 더 닦기 좋은 형태로 모양을 바꾸고 저희가 잇몸을 다시 꼬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속상한 게 저는 이제 치주과니까 저는 매일매일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스케일링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대로 치아 주변에 붙어있는 나쁜 거를 떼내는 동작이 원래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저희
치과학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첫 번째 치료지만 이 스케일링은 요 다음 단계 치료할 때도 어차피 깊숙이 해서 떼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술할 때도 잇몸을 열고 뿌리 밑에 떼내는 거고, 그러니까 떼내는 건 다 스케일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빼놓고 치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치주 치료는 치료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동네에서 뭐 잠깐 받고 왔어, 뭐 공짜로 받고 왔어. 저는 매일매일 스케일링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대강해서 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을 어떻게 잘하고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하거나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개인마다 관리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필요 간격에 맞게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치주과에서 이제 잇몸 질환이 아까처럼 심한 분들이 오시면 스케일링을 포함한 이런 유지 관리 치료를 저희가 보통 한 3개월마다 합니다. 그럼 처음에 환자분은 왜 스케일링을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근데 딴 게 아니고 나쁜 게 있으니까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치주염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스케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또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계속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을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스케일링이랑 마취하는 잇몸 치료, 이분은 아직 잇몸 수술까지는 안 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치료, 이렇게 요 붙어 있는 나쁜 거 제거하고 환자분 닦는 거 열심히 하고 했더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어요. 한두 달 내에.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여기도 보면 아직 이제 지금 빛이 이래서 그런데 자세히 이 사진 보면 요런 틈 있는데도 아직 좀 못 닦는 데도 있고, 잇몸색이 다 밝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붉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치료하면 잇몸색도 더 좋아지고 앞으로 안 나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에 대한 잘못된 소문 볼까요? 나의 치아를 가는 것 같다. 치아가 시리다. 그렇죠? 치아가 길어지고 흔들린다. 스케일링을 했더니. 그 다음에 잇몸 사이가 크게 벌어지고 음식물이 낀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치아 주변에 나쁜 것들이 꽉 둘러싸고 있던 거를 제가 이제 오늘 나쁜 거를 쫙 제거를 했어요. 그럼 치아가 느낄 때는 치아 안에 아까 신경이랑 혈관이랑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나쁜 거지만 뭔가 둘러싸고 있었던 거를 갑자기 옷 벗은 것처럼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는 당연히 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쁜 게 제거되고 나면 아까 앞에 치료한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잇몸이 내려간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치아도 길어진 것 같고 막 틈도 벌어진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염증이 줄어들면서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질병, 치주질환이 뭐 때문에 생겼으니까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제거하면 치료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대부분 안정되면 시린 것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좋아집니다. 그게 무섭다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난 스케일링 이래서 못 받아, 시려서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다 흔들려서 막 이제 씹지 못할 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런 치료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때는 저희가 빼고 임플란트 하시거나 틀니로 가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잇몸병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잇몸병, 그럼 누구는 어떤 분은 뭐 열심히 안 닦는 것 같은데 평생 나는 잇몸병도 안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열심히 닦는데도 한 30대부터도 치아를 여러 개 뽑을 정도로 잇몸병이 나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급속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진행하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왜 병이 생기나를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소적 원인으로 치태나 치석 뭐 이런 입안의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유전적인 것도 당연히 일부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력, 그 다음에 흡연, 스트레스, 이런 몸의 전신적인 거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주질환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제 그 다음 파트로 이제 그러면은 치주질환이 몸에 이제 다른 질환이랑 어떤 영향이 있나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 아까 제가 치아가 28개고 치아가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뿌리 주변에 치석이 끼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뿌리 부분의 면적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자기 손바닥만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만큼의 입안의 뿌리 주변의 표면에 나쁜 게 붙어서 염증이 자꾸 생겼다 안 생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따르게 해서 만약에 자기 팔이나 허벅지에 진짜 이만한 종기가 생겼어요. 고름주머니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둘 거예요? 당장 가서 이거 왜 생겼는지 하고 고름도 제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잇몸병의 문제가 아까처럼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기 때문에 입안에 그런 염증이 생겼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자꾸 고름이 찼다 안 찼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쁜 세균들이랑 염증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영향을 조금씩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막 이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전신질환, 뭐 어떤 특별 당뇨병이 있다던가 뭐 암이 있다거나 백혈병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환자에서 잇몸병이 심해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조사한 것들이 발표되고 했는데 요즘은 반대로 잇몸병이 있었더니 또 다른 몸의 다른 질환들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잇몸병과 연관된 전신질환을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치태나 치석 표면에 세균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이 피도 나고 여기가 자꾸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돌다 보면 심장 혈관에 가서 이렇게 플라그라고 해서 이렇게 안에 나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장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심장 근처에 있는 저런 플라그 생긴 거를 빼봤더니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거기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는 호르몬이 다 변하잖아요. 아기 가졌을 때. 근데 그때 이렇게 막 잇몸이 특별하게 붓거나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질병, 그러니까 이제 입안에 염증이 심하고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 아이를 37주 이전에 분만한다거나 2.5kg의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당뇨병도 영향이 많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 그렇죠? 반대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몸의 염증 수치가 다 높아지면서 결국 잇몸 질환을 또 빠르게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피마족이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디언 부족의 특징은 딱 그 사람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선천적으로 당뇨병이 많아요. 대부분 당뇨병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똑같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잇몸 질환이 심한 사람에서 다른 질환이 훨씬 높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높았고
그 다음에 치주 치료를 하고 입안을 관리한 사람에 있어서 당뇨병도 관리가 잘 되고 개선되는 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저희 치주과에 치료받은 환자분들을 저희 당뇨병 센터와 저희와 같이 보는 환자들을 좀 검사를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검사에서도 당하혈색소가 7에서 9% 정도로 당뇨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에서는 그 혈당 수치가 1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올라갔었는데 치료한 분에서는 약간 감소된 경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당뇨병과 치주병과 관련된 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보고도 점점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도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병력을 확인할 때 반대로 또 치과 검사를 치주병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뇨병 센터에 저희 치주과도 같이 좀 소속은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원래 합병증 클리닉에서 저희 치주당뇨 질환 클리닉을 만들어서 조금 더 같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점점 이게 더 활성화돼서 앞으로 더 좋아지면 당뇨 관리도 잘 받으시고 치주 질환 관리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분비내과 선생님들랑도 이렇게 환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많이 10분 정도 해야 될까요?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이 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이 입안에 염증이 꽉 있는 거니까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임플란트는 이제 다음 교수님께서 좀 더 많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임플란트 치료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여기 보시면은 건강보험이 2014년부터 시작돼서 75세 이상에서 지금은 65세까지로 줄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50%에서 30% 정도로 돼서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는 보험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사진인데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부분에는 이게 이제 잇몸 치료를 치주 치료를 잘해서 그 뿌리를 살려 쓰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이 치아를 쓸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빼고 나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임플란트를 첫 번째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 뿌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공 뿌리를 만들고 그 위에 보철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이 아산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에서는 저희 치주과에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뿌리 부분을 만들고 거기가 잘 아물고 나면 이제 보철과에서 보철과 교수님이 위에 이제 보철을 만드는 걸로 두 개과가 협업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치료한 게 뭐 영구적이냐 아니냐 말 많죠. 근데 이제 반영구적이다, 뭐 반영구적인 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 몸이에요. 이게 저희가 치료를 해서 만든 치아를 원래 태어날 때 받은 치아도 잘 쓰다가 탈이 나서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은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뭐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성공률이 95%, 98%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20개 임플란트 중에 하나 정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뭐 한 35년, 40년 된 데이터까지는 있어요. 아직은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몇 년까지.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실 거는 사람 몸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이거 딱 치료해드리면 몇 년 딱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제일 정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몇십 년 써도 아무 탈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임플란트들 주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잇몸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뼈들이 쑥쑥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주위 질환도 저희가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보철적이거나 위에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임플란트 주변도 동일하게 음식물을 먹고 나면 치태가 생기고 치석이 생기고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치주병처럼 주변의 뼈가 녹아내려가는 거고 그런 것을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주위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흡연자거나 구강위생이 나쁜 경우 그 다음에 치주질환이 원래부터 있던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가 많이 원인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런 분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일반 치주병보다는 이 임플란트는 뼈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한번 생기면 뼈가 일반적인 잇몸병보다는 보다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도 조금 더 자주 찍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제 환자분이신데요.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 주변이 아프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의 특징은 신경이 없어요. 임플란트는 치아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사같이 생긴 이런 구조물이어서 대부분 아픈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치주병은 뭐 피가 난, 뭐 흔들린다,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특징은 대부분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그렇죠?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난다. 그래서 막 뭔가 어떤 그러니까 통증보다는 그런 그 주변의 염증 변화 때문에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잇몸을 열어서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이렇게 뼈가 다 울퉁불퉁 녹아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면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의 뼈에 울퉁불퉁한 곳을 다듬어서 이게 잇몸 수술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꿰매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붓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상태로 해서 그러면 잘 닦으면 임플란트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고 이 상태. 이때도 보면은 임플란트는 길어졌죠. 그러니까 부었던 잇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애고 저 부분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닦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 닦이면 그 주변에는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또 특히 아래 어금니 쪽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잇몸 주변에는 단단한 잇몸도 있고 물렁물렁한 잇몸도 있는데 이렇게 주변이 단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잇몸 치료 했더니 염증이 이만큼 가라앉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환자분이 닦을 때도 아프고 자꾸 불편감을 호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천장 쪽에서 잇몸을 떼다가 여기다 단단한 잇몸을 이식해 줍니다. 그러면 아물고 나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잇몸이 아니고 단단한 잇몸이 옆을 잡아주고 있으면 닦기도 좋고 아픈 증상도 없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두 가지 예고요. 저희가 잇몸 치료를 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유지 치료를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그 치아 주변에 나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장내 세균 뭐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세균들이 항상 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입안에는 입안, 장내 뭐 이런 데는 세균이 많아요. 항상 있는 세균. 근데 그 세균 중에는 평소에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세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균들은 그 세균이 많으면 질병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저희가 3개월, 4개월마다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을 자주자주 닦도록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잇몸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이 세균막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제거를 하면 다음날 되면 다시 또 세균들은 생겨요. 거기는. 생기는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입안에 있는 기본 세균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이제 또 나쁜 세균들이 점점 붙어서 더 많아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나쁜 세균의 수가 많아지기 전에 저희가 한 번씩 닦아서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은 저희가 자주자주 닦아내고 있습니다. 자, 셋이 이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건 없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평소 하시는 치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올라가서 아까처럼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치아 옆부분은 일반 칫솔만으로는 절대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 사이를 닦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나 이런 다양한 용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용구를 매일매일 쓰셔야지만 잇몸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 인터넷 뭐 집에 가셔서 손자 손녀들한테 꼭 찾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즐거운 칫솔질 튼튼한 잇몸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치주과학회 학회 차원에서 잇몸과 관련된 어떻게 닦는 게 좋은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도 조금 이해도 잘 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닦으면 좋을지 한 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동영상은 저희 서울 아산병원 진료실에서 찍었습니다. 저희 여기 교수님들이랑 학회 사람들이랑 다 노력을 해서 찍은 거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 라스트인데 보세요. 아까 제가 엑스레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이 어떤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나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좋죠. 여기 보면은 잇몸뼈가 끝까지 쫙 있고 치아도 뭐 여기 사랑니도 하나 있어요. 그럼 28개의 사랑니 하나에서 29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76세십니다.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치아도 안 뽑고 임플란트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그거의 첫 단계는 열심히 관리 받으시고 보조 연구도 쓰시고 그리고 때 되면 요즘은 1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은 나라에서도 보험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최소입니다. 최소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잘 챙기시고 개인별로 진단을 받으셔서 좀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잇몸 치료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올바른 칫솔질 습관으로 잇몸병과 임플란트 주의염을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